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사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의학 이론을 강의할 예정이고, 먼저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82년도에 의과대학을 입학하고 88년도부터 의사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의사를 하다가 지금은 안식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학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기초의학부터 시작해서 임상의학까지 과목으로 치면 30여 개가 넘죠. 기초의학으로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병리학 등등 있고, 임상의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 20개 이상이 되죠. 토탈 한 30개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이 어느 정도 깊이 공부를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의학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로,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 될지가 제일 고민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손해사정사를 위한 의학 이론, 손해사정사를 위한 의학 이론은 크게 이제 외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외상이 5% 전후 차지하는 비율이, 질병이 거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신체 손해사정사를 위한 의학 이론에서는 외상이 60%, 질병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것인지, 깊이를 할 것인지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 올해 제43회 또 역시 외상에서 6문제, 질병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3문제가 기존에 2014년 이후 출제된 문제와 아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점이 올해 43회 시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도수 권력 평가표, 이게 관한 게 14년도에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신체 검사 방법도 14년도에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에서 당뇨병 진단 기준도 마찬가지로 14년도에 출제가 되어서 3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이전 문제는 기출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또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와 주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다르고, 또 객관식 문제를 그 전에 출제됐던 거 다 연결하면은 실제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전 범위에서 연결이 됩니다. 굳이 그때까지 기출문제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14년도 이후 문제를 올해까지 문제를 기출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전 2013년도 이전 문제는 무시하고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문제를 보면 1번이 체간골을 구성하는 골을 쓰라, 또 그 기능을 쓰라, 이렇게 출제되었고, 2번 문제는 회전근개의 구성 근육, 그 다음에 파열되었을 때 진단,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쓰라라고 출제되었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회전근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 권력 평가표 MMT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4번은 외상 후 운동장애 발생 원인과 외상성 관절염의 원인을 쓰라. 그 다음에 5번 압박골절, 진단 방법과 호발 부위. 출제가 압박골절로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압박골절은 아마 척추의 압박골절로 그렇게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척추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 2014년도에 출제가 되었죠. 다음으로는 질병 보면 당뇨병의 진단 기준 2014년도 마찬가지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가 재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자살의 고위험군. 사실 저는 뭐 자살의 고위험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그 증상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출제는 자살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쓰라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차이점. 이것도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늘 이야기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10번 국가암검진 사업의 암 종류 및 검사 방법. 작년 2019년도 하반기부터 폐암이 추가가 되면서 국가암검진 사업의 이 암 종류가 6가지로 늘어났고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출제를 하는데 뭐 그런 게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42회 2019년 작년까지 문제를 보면 전부 다 능동적, 작년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전부 다 중요한 문제지만 시중에 나와 있던 교재나 이런 부분에서 잘 그 답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서 작년에는 아마 상당히 어렵다고,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1번 문제도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의 차이가 날 때 어떨 때 그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능동적 운동, 수동적 운동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고, 2번부터 마찬가지 3번, 4번, 5번, 6번, 7번 전부 다 특히 질병 7번을 보면 아프가 스코어. 이건 주로 소아과 신생아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저희 교재, 신체 손해 사정사 교재에는 아프가 스코어가 전혀 언급이 안 됐으니까 답을 적을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다 전부 의학적으로 다 중요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20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문제를 보면 전부 다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해서 제일 많이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암, 고혈압, 심장질환, 콩팥질환, 그 중에서 전부 대표적인 그런 질환들, 간질환, 이런 대표적인 그런 질환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의학 이론의 이 출제를 보면 상해가 60%를 차지하고 질병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과목 자보나 제3보험 책임건재에 비해서 답이 대체로 단답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답형.
이때까지 14년부터 20년까지 기출문제 70문제를 보면 뭐 설명하시오는 한두 문제, 두 문제 정도. 그것도 설명하는 것도 무슨 우리가 목차를 정해서 다른 과목 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목차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답을 쓰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굳이 의학 이론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답을 쓰면 됩니다. 설명하시어도 뭐 다른 뭐 목차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뭐 활막 관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설명만 하면 됩니다. 뭐 목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도 이 브리타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브리타 문제 처음에 뭐지 불에 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뭐 예상하지도 않았던 문제, 아주 구석에서 뭐 난이도가 높은 구석에서 출제해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를 브리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사실 이 70문제를 쭉 보면 뭐 브리타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특징으로는 2019년도까지는 기출문제가 단 두 문제만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2000년 문제에서는 기출문제에서도 세 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특히 2020년도 올해 제43회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시험 출제하는데도 조금 성의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뭐 시험이 연기되면서 또 그다음에 뭐 또 모여서 그 출제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 영향으로 아마 문제도 조금은 문제 내는데 출제위원들께서 조금 이렇게 성의라기보다는 뭐 어떤 신경을 좀 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명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세 문제나 기출 문제에서 냈다 하는 그런 그것도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험이 연기되면서 출제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올 초부터 어떤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준비한 교재입니다.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하고는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엄청 많고 MRI 사진, 그다음에 그림, CT 사진 하고 그다음에 이 글자 수도 많이 줄였습니다. 간단하게 쓰고 꼭 외워야 될 부분, 그다음에 꼭 이해해야 될 부분만 해서 토탈 뭐 380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 뒷부분에 가면 또 특히 이 책의 특징은 우리가 중요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거를 의심을 해야 되는지 주요 증상별로 이렇게 또 감별 진단하는 부분을 준비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과목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재를 볼 때 이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를 알고 나면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우리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학이론 교재의 목차를 보면 1편 의학이론 총론, 용어, 기초의학, 정형외과적 검사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고 제2편은 외상 총론, 그 다음에 각 부위별 외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은 제1장 종양, 2장 감염성 질환, 정신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으로 각 이 계통별로 질환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다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흔한 증상들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목차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목차를 읽고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그렇고 공부하고 난 뒤에도 목차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이 목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책을 제일 먼저 볼 때 목차부터 먼저 보라고. 목차도 모르고 그냥 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 이 체계적으로, 목차는 이렇게 체계를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는 뭐 책을 안 보고 뭐 이렇게 유창하게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뭐 제일 좋은 강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뭐 대부분 보면 이 의학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뭐 접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재 중심으로 철저하게 교재를 낭독하면서 교재를 읽으면서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어떤 특별 표시나게 표시를 해놓고 그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 또 제가 뭐 이해해야 될 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론에서 제 1장은 용어. 제가 강의하는데 이 의학 용어는 영어, 실제적으로 이 의사나 뭐 병원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트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로 된 한국어, 우리말, 한자어로 된 한국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으로 뭐 우리말로 된 의학 용어를 쓰는데 우리말 의학 용어는 사실 아직까지 뭐 통일화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하고 그 영어도 알면 좋은데 이해하기도 영어를 알면 이렇게 이해하기도 또 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어하고 또 우리가 시험 대비를 위한 한자어, 한국어, 의학 용어를 같이 공부한다 하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하겠습니다. 한자어로 된 우리말, 한자어로 된 한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도 한 번씩 보도록 하세요. 제가 이 교재의 중요한 이런 텀들은 전부 영어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 번씩 뭐 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도록 하고 초보신 분들은 제가 그 본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영어로 외워야 되지만 괄호로 영어를 해놓은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해부학적 자세.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뭐 위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어느 표준된 그런 위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보통 해부학을 공부할 때 하는 해부학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우리 자세 중에는 또 우리가 관절 각도 측정할 때 또 어떤 자세가 그거인지 이 표준인지 그런 것도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관절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 먼저 해부학적 자세, 해부학을 공부할 때 자세가 어떤지 어떤 자세가 표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상태에서 선 상태에서 머리와 얼굴은 정면으로 향하고 팔과 다리는 곧게 펴서 몸에 붙인 상태. 그 다음에 손은 손바닥이 정면으로 향하도록 하고 발은 발바닥에 붙이고 발가락이 정면으로 향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 그럼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나가고 새끼손가락이 몸의 안쪽에 붙습니다. 이런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차려 자세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차려 자세. 주먹 쥐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차려 자세. 차려 자세하고 조금 다른 점은 손바닥을 쭉 펴고 앞쪽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림 보면 이해가 되시죠? 해부학적 자세.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의 신체를 볼 때
어떤 면으로 보는지 정면으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뒤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CT, MRI, 엑스레이 이런 걸 찍을 검사를 할 때 이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면 보면 시상면, 첫 번째로 시상면, 이거는 세지탈 플레인, 뭐 세지탈 섹션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상면, 화살, 화살상 그런 화살이 우리가 화살에 맞은 시상면, 화살에 이렇게 있을 때 화살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뭐 옆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보통 앞에서 화살을 쏜다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화살만. 그럼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뒤로 전후로 이렇게 시상면.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 이렇게 좌우로 나누는. 특히 정중앙에서 좌우 대칭으로 나눈 시상면을 정중면이라 하고 관상면, 관상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상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뭐 머리 위에 쓰는 금관, 뭐 왕관 이런 걸 뜻합니다. 관처럼 생긴 그런 뜻입니다. 관상하는 것은 영어는 코로날 플레인이죠. 코로날 플레인인데 코로나 많이 들어봤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바이러스 바깥쪽으로 이렇게 우리 왕관의 장식처럼 이렇게 블룩블룩하게 이렇게 장식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현미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몸을 신체를 전후로 나누는 면, 앞하고 뒤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관 쓰면 어떻게 됩니까? 관 이렇게 쓰잖아요. 이 관 쓰는 방향대로 이렇게 나눈 면을 뭐 여러 분 나눌 수 있겠지. 앞에서 뭐 뒤로 가면서 뭐 두 군데로 나눌 수도 있고 뭐 20군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면을 관상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횡단면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이렇게 횡단으로 이렇게 뭐 나눈 면을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버스 플레인.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상면은 오른쪽, 왼쪽 나누어진 거고 관상면은 앞, 뒤 이렇게로 나누어진 걸 관상면. 그 다음에 상하로 나눈 것을 횡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횡단면에 대해서 쓰라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나토미컬 포지션, 해부학적 자세도 마찬가지로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용어 중에서 위치에 관한 용어.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신체를 이야기하고 어디를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표시할 때 그 위치에 관한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후, 앞쪽과 뒤쪽입니다. 앞, 뒤. 그 다음에 이 또 그게 앞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적으로 이 앞쪽으로 있는 걸 뜻하는 거지 무조건 몸의 앞쪽에 있고 완전히 뒤쪽에 있고 이게 아닙니다. 뭐 몸 앞쪽 부분 중에서도 앞쪽에 있고 그 서로 상호 관계에서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 것도 뭐 전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 위아래, superior, inferior. 이것도 마찬가지 두 위치의 상대적 관계에서 위와 아래, 어느 한 부분이 위쪽과 아래쪽을 뜻하는 거고, 내외, internal, external, 안쪽, 바깥쪽. 그 다음에 내측, 외측. 내외하고 내측, 외측은 조금 틀리죠. 영어로 하면 internal, external이고, 내측은 이 medial, 외측은 lateral. 이 내측하는 거는 우리가 중심선에서 가까운 쪽, 이 팔을 봤을 때 팔을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회복적 자세에서 이쪽이 바깥쪽, 외측, 이쪽이 내측, 몸의 중심선이 가까운 쪽 이런 식으로 medial, lateral을 표시합니다. 특히 뭐 무릎을 보면 이 내측하면 MCL 내측 측부인데 MCL
줄여서 MCL이라고 이야기하고 medial collateral ligament. 그다음에 외측에 있는 무릎 바깥쪽에 외측에 있는 인대를 측부인대를 외측 측부인대 lateral collateral ligament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게 근이 원이 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근 가까운 근 원자를 심장에 가까운 쪽에 있다. 그다음에 심장에서 먼 쪽에 있다. 가까운 쪽을 근이, 먼 쪽을 원이. 이게 안 헷갈리도록 그다음에 뭐 손가락 이 관절, 원이 관절, 근이 관절, 그다음에 또 뭐 상안부의 근위부, 원위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위, 원위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배측, 장측, 저측 있는데 배측한 배가 우리가 말하는 이 배, 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등을 이야기합니다. 등. 우리가 이 등도 배측, 배부통, 요통,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픈 등, 뭐 등도 우리가 말하는 등도 등이고, 그 다음에 손등, 발등 이렇게 하는 이런 등을 뜻하고 이 배측. 그 다음에 장측하는 게 장은 손바닥 손바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저측, 발바닥을 저측, 뭐 족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측. 그 다음에 뭐 앙와이, 복와이. 앙와이는 슈파인 포지션, 복와이는 프롬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앙와이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천정을 바라보고 반드시 누워있는, 우리 보통 수술실에 누웠을 때, 뭐 우리 수술 기록지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했는지, 뭐 슈파인 포지션인지, 프롬 포지션인지,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앙와이, 복와이. 복와이는 엎드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누운 상태를 복와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각각 뭐 이 정도만 대충 알고 계시고 이 뒤쪽에 나가면서 실제로 공부하면서 또 이런 게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뭐 어떤 의학적으로 이렇게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면서 다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운동에 관한 용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운동, 뭐 굽혔다 폈다, 뭐 젖혔다 돌렸다 뭐 하는 이런 운동에 관한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곡신전, 굽히는 거는 굴곡, 펴는 건 신전, 굴곡신전. 그 다음에 우리 굴신운동에 하면 굽히고 펴는 이렇게 하는 게 굴신운동입니다. 굴곡신전. 그 다음에 내전, 외전, 어덕션, 어덕션. 팔을 기준으로 볼 때, 뭐 다리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걸 외전, 갖다 붙이는 걸 내전, 팔도 마찬가지로 벌리는 걸 외전, 갖다 붙이는 걸 내전. 이렇게 이 운동 자체가 이 외전입니다. 외전, 갖다 붙이는 운동이 내전이고.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내회전, 외회전. 팔을 우리가 어깨 관절을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여기서 안쪽으로 돌리는 것을 내회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걸 외회전.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돌리는 걸 내회전, 외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해외 내전, 해외전,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히 이렇게 전완부, 손이 아니고 전완부가 여기 발꿈치에서 손목까지를 전완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쇠 돌릴 때 어떻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이 운동을 회내전, 해외전이라고 하는데, 특히 바깥쪽으로 돌리는 걸 해외전, 안쪽을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하늘을 보게 하는 게 회외전, 안쪽으로 돌리는 게 해내전. 영어로 하면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우리가 스푼을 뜰 때 안 헷갈리고 우리 옛날에 처음 할 때 슈피네이션, 스푼 비슷하잖아요. 스푼을 뜰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뜨죠. 이렇게 스푼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뭐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나네요. 이건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완부. 여기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특히 이 운동 중에서 전완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운동이 몸에서 일어나는 게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내 해외는 이 전완부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손이 아니고 손은 전완부 해외 해내가 안 됩니다. 이 전완부에서 돌아가는 손바닥이 그냥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전완부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고 다음에 나오는 내번 외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발목 관절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뭐 제가 발을 들어서 보여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발이라고 생각해서 이 손 모양 발을 이렇게 바닥에 지금 대고 있을 때 이렇게 발바닥 밑으로 향하고 발등이 위에 이렇게 오는데 이게 다리라고 봤을 때 네 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운동이냐 하면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보는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 그다음 반대로 외번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 네 번 외번. 이 네 번 외번은 이 족관절에서만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관절에서는 네 번 외번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버전, 이버전. 그 다음에 이제 배굴, 장굴, 족저굴. 굴하면 굴. 제일 위에서 본 그 굴곡을 뜻합니다. 배굴하면 배굴. 영어는 도지플렉션. 배굴은 등 쪽으로 이렇게 굽힌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신전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전. 손목의 신전은 특히 이 배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장굴은 이 굴곡입니다. 굴곡했을 때를 이 손바닥 쪽으로 굽힌다. 예. 굴곡 신전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배굴이 신전이고 장굴이 굴곡이 되겠습니다. 배굴은 이 왕관절하고 족관절에서 사용하고 장굴은 이 손바닥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다른 부분에 손바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왕관절에서만 이렇게. 그다음에 이 손가락 이 마디 관절, 중수 관절, 그다음에 지관 관절 이런 데서 이렇게 장굴, 팔마 프렉션, 뭐 굴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족저굴은 족관절에서만 사용합니다. 뭐 여기 팔에 발이 붙은 건 아니잖아요. 발족저,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거를 족저굴. 우리가 발목 관절에서는 관절의 운동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족저굴, 그 다음에 배굴,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네 번, 외번. 이래서 이 정상 관절 운동 범위가 족저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발바닥을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 상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이 중립 위치 여기에서 족저굴 이렇게 굽히는 40도, 그 다음에 배굴 뒤로 젖히는 게 20도, 그 다음에 이 네 번 30도, 외번 20도, 총 합계 총 관절 운동 범위가 110도. 그래서 110도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뭐 운동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각도를 측정해서 몇 퍼센트가 이 감소가 되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장애율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은 운동 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굽히는 것도 굴곡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신전이고, 그러니까 이 어느 방향으로 운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 신전, 내전, 외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중립 위치, 우리가 어떤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이 자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발목 관절인 경우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이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발등 이렇게 90도, 다리하고 발하고 90도 된 상태를 우리가 중립이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운동이. 족저굴, 그 다음에 배굴, 그 다음에 인버전, 네 번, 외번 이렇게 하고, 뭐 무릎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은 우리가 쫙 폈다가 굽혔다 요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뻗친 상태가 이 중립 위치입니다. 영도 포지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굴곡은 이렇게 굽힌 굴곡 운동이고, 굴곡 범위가 보통 뭐 산재에서는 150도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160도, 뭐 다리가 가늘고 이렇게 유연하신 분들은 뭐 170도 가까이도 됩니다. 이렇게 이 굴곡, 그다음 이 굴곡이 150도, 160도, 170도. 신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전은 우리가 다리를 뒤로 뻗치면 또 유연한 사람은 뭐 조금 뒤로 젖혀지기도 합니다. 뭐 10도 정도가 젖혀지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영도를 이 정상 범위로 봅니다. 영도에서 10도가 거의 안 돼야 돼, 영도밖에 안 돼야 되는데 더 젖혀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표시는 마이너스 10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도에서 펴는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뭐 한 10도 정도 덜 펴진다. 마이너스 10도. 그럼 굽히는 거는 150도. 그다음에 펴는 거는 마이너스 10도. 그럼 이 토탈 관절 운동 범위는 150에서 마이너스 10을 하면 140도. 이 사람은 관절 운동 범위가 140도인 겁니다. 마이너스 10도에서 10도에서 150도. 그러니까 140도가 운동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중립 위치라 하고, 영도, 중립 위치를 영도로 표시합니다. 각 관절마다 조금씩 다른데 좀 이따가 관절 운동 범위 측정할 때 그때 각 관절마다 중립 위치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척추의 망곡.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된 건 아니죠. 정면에 봤을 때는 일자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코로나 플레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지탈 플레인으로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추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흉추부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 반대로 요추부는 오면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천추부하고 미추부는 이렇게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어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뒤쪽으로 휘어 있는 부분, 이걸 후만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후만. 흉추부는 정상적으로 후만, 카이포시스, 영어로 카이포시스, 후만. 요추부는 전만, 로도시스라고 하는데 전만. 정상적인 전만이 있고 정상적인 후만이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전만증, 후만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리적 망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정도를 생리적 망곡, 피지올로직 커베이치라고 합니다. 1차 망곡은 우리가 2차 망곡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을 다시 보면 우리가 신생아 태아 시절이나 신생아에 보면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자궁 내에 태아일 때는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추부도 그렇고 흉추부도 그렇고 전부 다 단일 이렇게 망곡이에요. 후만의 단일 망곡을 이루고 있다가 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목은 뒤로, 머리를 들면서 목은 뒤로 젖혀지니까 경추부는 전만 경추부하고, 그다음에 몸 전체를 일으키니까 이 요추부의 전만이 이렇게 2차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흉추부하고 천추부의 후만은 우리가 1차적 커베이처, 1차 망곡, 그 다음에 경추와 요추의 전만은 2차 망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적 망곡, 생리적 망곡보다 더 심해진 거를, 병적으로 심해진 거를 병적 망곡이라고 하는데, 전만증, 후만증, 그 다음에 척만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만증, 후만증이 좀 이해하는 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달라요. 전만증은 이 요추부 같은 경우에 전만,
정상적으로 전만이 되어 있다 그랬죠. 약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배 쪽으로 이렇게 약간 볼록합니다. 약간 볼록한 부분, 앞쪽이 볼록하고 있다고 해서 전만이고, 뒤쪽이 이 흉추 같은 부분, 흉추 같은 경우에 보면 뒤쪽 부분이 볼록하죠. 그래서 이걸 후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전만이 심해지면 전만증, 후만이 심하면 후만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만증이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속으로 축 들어가면서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확 젖혀집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전만증이 심해지면. 마찬가지로 후만증이 심해지면 후만증 뒤에가 볼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몸이 앞으로 휘는 겁니다. 전만증이라고 해서 몸이 앞으로 휘는 게 아니고 후만증이 몸으로 앞으로 휘고 전만증이 몸이 뒤로 휘는 겁니다. 이 뭐 산범 공부해 보면 후유장애 진단서, 후유장애 분류표에 보면 전만증 몸이 앞으로 휘는 것, 후만증 몸이 뒤로 휘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전은 앞쪽이니까 후는 뒤쪽이니까 그런 식으로 표시해놨는데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표시되어 있는 그 약관이 작성되어 있어요. 약관 읽어보면 제가 이 공부하면서 약관을 정밀하게 들여다봤는데 틀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의학적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제가 한 대여섯 군데 이상 발견을 하고 조만간 이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넣을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고.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 다음에 청만증. 뭐 청만증은 이해하고 청만 옆으로 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면으로 딱 봤을 때 일직선이라고 했죠. 그럼 그쪽으로 휘면 이게 청만증이 옆으로 휘는 거예요. 이건 청만증. 청만증은 옆으로 휘는 게 맞습니다. 전만증은 뒤로 휘는 게 후만증은 앞으로 휘는 게 후만증이고 청만증은 말 그대로 옆으로 휘는 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음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변형, 각이 져 있다 이 말이죠. 각이 지면서 생긴 변형, 이걸 각변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방각변형, 후방각변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이 전만증, 후만증하고 똑같이 이것도 전방에 각이 형성되면서 변형이 된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다면 이게 전방이고 이게 후방이라고 봤을 때 뭐 골절이 돼서 예를 들어서 골절이 되어서 이렇게 뭐 뼈가 이렇게 붙었다고 칩시다. 이 각이 전방에 생겼죠. 이거를 전방각 변형이라고 합니다. 전방. 이 다리가 앞으로 휜 게 아니죠. 앞쪽으로 휜 게 아니죠. 뒤쪽으로 휘었잖아요. 전방에 각이 형성하면서 뒤쪽으로 휘어진 거를 우리가 전방각 변형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전만증 하면은 몸이 뒤로 휘어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방각 변형은 다리가 뒤로 휘어지는 겁니다. 다리든 팔이든. 후방각 변형. 그 후방에 각이 생기고 후방에 각이 반대로 보면 생각하면 후방에 각이 생기고 후방 방향으로 각이 생기고 다리는 앞쪽으로 휘는 이거를 후방각 변형 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뭐 전방각 변형이면 이렇게 변형이 됐구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전방각 변형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반 변형, 외반 변형이 있는데 내반 변형은 이 내측 방향으로 내측, 외측 아까 배웠죠. 내측으로 휘는 거를 내반 변형, 바깥쪽으로 휘는 걸 외반 변형. 영어로는 베루스 데포미티, 벨그스 데포미티 이렇게 하면 내반, 외반 변형. 그 다음에 이 변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회전 변형이 있습니다. 회전. 예를 들어서 뼈가 골절이 됐을 때, 골절이 되면 이렇게 뼈가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이 돼가지고
유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회전 변형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기가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뭐 똑발라 보이니까. 이렇게 내회전 안쪽으로 돌아간 걸 내회전 변형, 바깥쪽으로 돌아간 걸 외회전 변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회전 변형이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어디냐 하면 이 경골, 이 아랫다리뼈 경골. 뭐 경골 하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 좀 어색하죠. 경골. 이 다리 아래쪽에 종아리에 있는 뼈 중에서 두 개가 있는데 경골, 비골이 있는데 바깥쪽에는 좀 있으면 골격하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이해하도록 하시고, 이 다리가 골절됐을 때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발이 유압이 딱 됐는데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다든지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전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회전 변형이 문제가 되는 게 중수골입니다. 중수골. 뭐 중족골도 그렇지만 특히 중수골. 중수골이 그냥 뭐 엑스레이, 뭐 기부세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보면 일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 있다면 그냥 엑스레이에서는 저 표시가 안 납니다. 이 손을 쭉 펴고 있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요. 펴고 있을 때는. 뼈가 이렇게 회전 변형이 돼버리면 나중에 굽히면 딱 표시가 나요. 네 번째가 만약에 그래 있다면 굽히면 이렇게 손가락이 안쪽으로, 세 번째 손가락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펴면 똑 발라요. 그 회전 변형이 돼서 굽히면 주먹쥐면은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손가락 밑에 들어가고 세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탑니다. 이런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변형을 회전 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저하에 관한 용어.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의학보다는 오히려 다른 과목, 산보험, 책임근제, 그 다음에 자보에서 보면 장애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장애, 임페어먼트는 질환 또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능의 이상이 있거나 혹은 그 기능이 소실된 상태를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장애는 장애에 의하여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실제로 저하된 상태.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장애를 구분해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좀 판단하기 참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애는 의학에서도 그렇고 다른 보험에서도 혼용하고 있어요. 그런 특별한 차이를 두지는 않고, 제가 이제 이 자보 공부하면서 본 건데, 어떤 강사들은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강사분들은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게 틀렸다 이렇게 판단 하기는 힘듭니다. 장애가 있는데 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구, 핸디캡. 이거는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되는 상황. 이거는 이해가 되죠.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되는 상황을 불구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